야, 전현 군복 찢어버리자. 표정 존나 재수없어. 면도날처럼 시린 목소리가 강원도 화천에 얼어붙은 밤 공기를 갈랐다. 그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빨을 드러낸 짐승의 경고음처럼 강유라 하사의 온몸을 휘감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높은 곳 화천. 자정이 넘은 시각의 시외버스 터미널은 모든 빛과 온기가 소멸된 듯 고요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바닥에 쓰러진 유라의 모습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15사단 승리부대 소속 신임 부사관 강유라 하사. 부사관 학교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된 지 6달. 지옥 같던 동계 혹한기 훈련을 막 끝내고 받은 피 같은 첫 정기 휴가였다. 유라는 피가 터져 비릿한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저를 기다려요. 울음 섞인 애원은 4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그저 하찮은 소음일 뿐이었다. 26살쯤으로 보이는 그들은 화천 토박이들이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얇은 재킷과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온몸에서 값싼 술과 독한 담배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뭐? 엄마? 미친 거 아냐? 이 군발이년이 아직도 엄마 젖을 못 댔나?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오태이가 낄낄거리며 유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혹한기 훈련 내내 헬멧에 눌려있던 두피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고통이 밀려왔다. 오태이는 유라의 머리를 잡아 시멘트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찧었다. 쿵. 뇌가 두개골 안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 순간에도 유라는 품에 안은 작은 전투 가방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 안에는 엿새 밤을 꼬박 세워가며 쓴 편지 뭉치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어머니께 드린 부드러운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6달간 받은 첫 월급을 꼬박 모아 산 생애 가장 비싼 선물이었다. 이 모든 참극은 불과 1시간 전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었다. 오후 7시 터미널에 도착한 유라는 서울행 막차가 밤 11시 30분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4시간이 넘는 공백. 훈련의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온몸이라도 녹이려 근처 식당을 찾았지만 문 앞에는 군인 사절이라는 팻말이 보란듯이 붙어 있었다. 다른 국밥집은 아예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역은 혼자는 안 받아요. 괜히 술 취한 군인들이랑 엮이면 우리만 골치 아파. 결국 유라는 차가운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 하나로 줄인 배를 채웠다. 밤 10시 언손을 녹이려 화장실을 다녀오던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명의 여성 무리와 마주쳤다. 군인이다. 근데 여자네.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유라는 못 들은 척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무리의 리더인 오태이가 팔을 뻗어 유라의 앞을 가로막았다. 야, 군발이. 너 계급이 뭐야? 술 냄새가 확 끼쳤다. 유라가 몸을 돌려 피하려 하자 오태희의 손이 거칠게 유라의 가슴팍을 밀쳤다. 어딜 그냥 가? 우리가 묻잖아. 계급 뭐냐고 이년아. 비켜주세요.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지? 여기가 니네 집이야? 어디서 명령질이야 하냐니. 우리가 여기 터줏대감인데. 순간 오태희의 손이 유라의 전투복 가슴에 달린 강유라 하사 명찰을 잡아챘다. 실밥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명찰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거나. 유라가 반사적으로 소리치자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이게 까불어? 겨우 하사 나부랭이가. 야, 군인은 맞아도 돼. 어차피 쟤들 우리 없으면 못 살아. 우리가 이 동네 먹여 살리는 거 아냐? 무리의 한 명인 김수진이 외쳤다. 그것은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이 가진 군인을 향한 비뚤어진 우월감이었다.
첫 번째 주먹이 유라의 얼굴에 그대로 꽂혔다. 성인 여성의 작심한 주먹이었다. 코에서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다. 유라는 부사관이었다. 특공무술 유단자였다. 하지만 상대는 민간인, 그것도 술에 취한 여자들이었다. 군인의 품위 유지, 대민 마찰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부사관 임관식에서 선서했던 내용이 쇠사슬처럼 그녀의 팔다리를 올감했다. 여기서 손을 대는 순간 모든 책임은 군인인 자신에게 돌아온다. 정당방위는 군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다. 그들이 유라를 터미널 뒤편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갔을 때 몇몇 어른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그저 혀를 차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쯧쯧, 여군이 밤늦게 싸돌아다니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저것들 오태의 일당 아냐? 화천에서 제일 독한 년들. 괜히 엮이지 마. 그 무관심이, 그 속삭임이 날아드는 주먹보다 더 아프게 유라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엄마. 엄마한테 가야 해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유라의 애원에 오태이는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혔다. 아직도 엄마 타령이야? 내 엄마가 지금 여기 와서 구해준대. 오태이가 유라의 전투복 상의를 거칠게 잡아 찢었다. 혹한기 훈련을 버텨낸 질긴 군복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단추가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방안 내피 안쪽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태이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 푸하. 사랑하는 엄마께란다. 야, 이것 좀 봐. 마마거리였네, 인연. 김수진이 낄낄거리며 유라의 눈앞에서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하얀 편지 조각들이 더러운 바닥으로 흩날렸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유라가 찢어진 편지 조각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려 하자 다른 여자의 뾰족한 구두굽이 유라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다. 쿵.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함께 숨이 멎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가방에 뭐 있다. 다른 여자가 유라의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화장품 몇 개와 고이 포장된 스카프 상자, 그리고 월급 봉투가 굴러나왔다. 와, 이게 다 얼마야? 10만 원. 야, 오늘 우리 술값 굳었다. 그때 무리 중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야, 오태희. 이것 찍자. 육군 하사 참교육하는 화천 언니들. 이거 영상 누리집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난다.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졌다. 그것은 지옥의 눈동자처럼 유라를 비췄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찍어. 2년 우는 거 똑똑히 찍어. 오태희는 유라의 얼굴을 군화로 지시겼다. 이게 대한민국 여군이야. 존나 약해 빠졌네. 야, 계급장 아예 뜯어버려. 바사? 지랄하고 자빠졌네. 김수진이 찢어진 전투복에 간신히 붙어있던 유라의 녹색 하사 계급장을 뜯어내 하수구에 던져버렸다. 이제 넌 그냥 계집이야. 군발이도 아니라고. 알겠냐? 하하. 4명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유라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도. 약속 못 지키나 봐요. 그때였다. 꺼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멀리서 순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였다. 여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시발 재수없게. 튀어. 맞아도 싸 군발이년.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새벽 2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유라를 발견했다.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환자분 성함이. 신원 확인 좀. 강. 유라. 15사단.
하사. 구급대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군인은 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규정상 일단 응급처치만 하겠습니다. 6달을 피땀 흘려 기다린 휴가.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의 생신. 그 모든 것이 화천의 차갑고 더러운 골목 바닥에서 지식여지고 있었다. 유라는 서울행 버스가 아닌 다시 부대 방향인 국군 춘천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실려간 후에도 어두운 골목 바닥에는 흙먼지에 뒤덮인 찢어진 편지 조각들과 어머니를 위해 샀던 스카프가 나뒹굴고 있었다. 화천의 거대한 산 그림자가 이 모든 참상을 묵묵히 그리고 무겁게 지켜보고 있었다. 국군 춘천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주검처럼 창백했다. 새벽 4시 당직 군의관인 오 대위가 엑스레이 사진을 라이트박스에 걸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갈비뼈 좌측 3번째, 4번째, 5번째. 3대가 골절됐습니다. 콧뼈는 아예 함몰됐고 안면부 전체가 타박상으로 부어올라 형태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군의관의 냉정한 진단이 이어질수록 옆에 선 간호장교와 의무병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왼쪽 눈 주위 부종이 너무 심해서 안구 손상까지 의심됩니다.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뇌진탕 증세도 보이고 전신 타박상은 셀 수도 없습니다. 군의관이 차트를 넘기며 물었다. 전치 8주. 최소 8주입니다. 도대체 누가 아니 어떤 짐승이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교통사고라도 당한 겁니까? 화천. 여자들. 4명. 성인. 유라의 갈라진 목소리가 응급실의 정막을 깼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천 시내. 20. 몇 살쯤. 여자. 4명에게. 집단. 폭행. 군의관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성인 여자가 현역 부사관을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때 당직 사령을 맡고 있던 박 중사가 다급하게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유라 하사. 강 하사. 이게 무슨 일이야? 젠장 휴가 나간 부사관이 왜 이 몰골로 여기 누워 있어? 박 중사는 유라의 직속 상관은 아니었지만 당직 근무 중 보고를 받고 달려온 참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누가 그랬어? 어떤 놈들이야?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1시간 전의 악몽을 더듬더듬 쏟아냈다. 화천 터미널 4명의 성인 여자들, 군인은 우리 없으면 못 산다는 조롱, 찢어진 군복과 명찰, 빼앗긴 월급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박 중사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검붉게 변했다. 뭐? 휴가 가던 우리 여군을? 그것도 화천의 다 큰 년들이? 영상을 찍었다고. 박 중사는 의무병에게 소리쳤다. 당장 강 하사 소대장한테 연락해. 아니, 중대장한테 바로 보고 올려.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야. 당장. 새벽 5시. 강 하사의 소대장인 이정훈 중위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갓 임관한 신임 장교인 그는 침대에 누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은 유라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하사. 이게 도대체. 이 중위는 유라가 얼마나 이 휴가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범적인 부사관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유라는 부사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부대에 전입 온 첫날부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병사들의 신망을 얻었다.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에도 유라는 부대에 폐가 될까봐 휴가 신청조차 망설였었다. 그런 아이였다. 소대장님, 저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꼴을 하고. 이중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6달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병실 밖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침 7시. 김상진 대위가 중대지휘통제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로 얼어붙었다. 뭐라고? 강 하사가 민간인 여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이중희 지금 장난하나? 고등학생도 아니고 성인이라고. 사실입니다, 중대장님. 제가 지금 춘천병원 응급실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태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가해자들은 20 넘은 여성들입니다. 김 대위는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오전 8시. 황인철 중령이 대대지휘통제실에서 아침 회의를 주관하려던 참이었다. 대대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오중대 강유라 하사가 민간인에게 피습당했습니다. 뭐야? 민간인? 상태는 전치 8주 중상입니다. 가해자는 화천 시내 거주하는 20대 여성 4명입니다. 황 중령의 눈이 커졌다. 성인 여자? 4명이서 우리 부사관을? 그렇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군복을 찢고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대군 적대 행위로 판단됩니다. 황 중령은 즉시 연대장에게 직통으로 보고했다. 오전 9시. 15사단 50연대장인 윤기훈 대령이 사단장실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단장님, 긴급 보고 사항입니다. 15사단장 박무진 소장. 불곰이라는 별명처럼 우직하고 강인했지만 그만큼 자신의 부대와 부하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기로 유명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아침 군사 대비 태세 보고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특유의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 윤대령. 자네답지 않게 소란스럽군. 사단장님. 어젯밤 우리 사단 소속 부사관이 화천 시내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박무진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일어서자 거대한 산이 솟아나는 듯한 압도감이 회의실을 채웠다. 윤 대령이 침을 삼키며 자세히 보고했다. 피해자는 50연대 오중대 소속 강유라 하사입니다. 6달 전 임관한 신임 부사관입니다. 어젯밤 혹한기 훈련 종료 후 첫 휴가를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뵈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화천 시내 거주하는 20대 여성 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사단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무진 사단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다시 말해보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군. 성인 여성 4명입니다. 사단장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상태는 전치 8주입니다. 갈비뼈 세대 골절, 콧뼈 함몰, 안면부 심각 손상입니다. 군의관 소견으로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극히 우려된다고 합니다. 사단장은 주먹을 쥐었다. 굵은 핏줄이 그의 관자놀이에서 팔뚝까지 꿈틀거렸다. 다른 피해는 강 하사가 어머니께 쓴 편지를 눈앞에서 찢었고 6달간 모은 월급 전액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강 하사의 군복을 찢고 폭행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쾅! 박무진 사단장이 육중한 참나무 책상을 내리쳤다. 책상 위에 결제 서류와 펜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15사단 승리부대가 무엇을 위해 여기 화천 땅에 있는가?
이 혹한 속에서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는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우리 여군이 이제 갓 임관한 내 새끼가 동네 불량배만도 못한 년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참고 있으라고. 사단장님 진정. 진정? 윤대령. 자네 딸이 자네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진정하라는 말이 나왔겠나? 당장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병원으로 간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오전 10시. 사단장 지휘 차량이 국군 춘천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장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경례를 붙였지만 박무진 사단장은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 사단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그가 기억하는 당찬 여군이 아니었다. 얼굴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고 그나마 드러난 피부는 검보라색으로 부어올라 눈을 뜨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링거액이 그녀의 가느다란 팔로 힘겹게 떨어지고 있었다. 찢어진 군복 대신 환자복을 입은 모습은 너무나도 가녀렸다. 강유라, 아사, 충성, 사단, 장님. 유라가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사단장이 거대한 손을 내저어 말렸다. 누워. 괜찮다. 움직이지 마. 명령이다. 사단장은 유라 옆에 간이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병사를 자신의 딸 같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감히 군복에 손을 댄 것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안에서 들끓었다. 어머니는 만나셨나? 사단장의 무겁고 낮은 질문에 유라의 퉁퉁 부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요. 못 갔습니다. 왜 휴가를 이제야 나갔어?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보고받았는데. 다른 선임, 부사관님들이 더 급한 일이 많으셔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부대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의 가슴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는 듯 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던 아이를,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들었다. 화천에 사는 다 큰 년들이라고. 사단장님, 제발. 저는 그냥 조용히. 유라는 이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문제 부사관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다. 그저 빨리 회복해서 부대로 복귀하고 싶었다. 조용히? 강하사. 사단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대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 군복은 강하사 개인의 옷이 아니야. 그것은 15사단의 명예고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이다. 다 큰 성인들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 감히 육군의 명예를 짓밟고 군복을 찢었다. 그런데 조용히 넘어가. 그때 병실 침대맡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간호장교가 전화를 받고 유라에게 건념. 강하사 어머님 전화입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유라야. 우리 딸. 왜 아직 안 와? 엄마가 밤새 기다렸는데. 무슨 일 있어? 응?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항암 치료로 쇠약해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애타게 들려왔다. 유라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이 다시 터져 피가 흘렀다. 아니야 엄마. 그냥 부대에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훈련이 연기됐어. 미안해 엄마. 아이고 그랬어? 괜찮아. 우리 딸 바쁜데 뭐. 다음에 오면 되지. 엄마는 유라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거긴 춥다는데. 응. 엄마. 나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어머, 우리 딸이 갑자기 왜 그래? 엄마도 사랑해. 우리 강아지.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아이고, 우리 아가. 엄마가 얼른 나와서 우리 딸 된장찌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끓여줄게. 얼른 와서 먹어야지. 전화를 끊고 유라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붕대 사이로 눈물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렸다. 박무진 사단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끝까지 지켜봤다.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불덩이 같았다. 그는 결심했다. 화천. 감히 내 새끼를. 감히 내 딸 같은 아이를 이렇게 만들고 그 어미의 가슴에까지 대못을 박아. 사단장이 조용히 일어섰다. 강하사. 그가 유라의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렸다. 약속하지. 오늘부로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단장님. 미성년자도 아닌 다 큰 성인들의 범죄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군인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화천 저것들이 뼈저리게 알게 해주겠다. 사단장이 병실을 나가며 복도에 대기 중이던 연대장과 참모장에게 명령했다. 전 간부 비상 소집이다. 30분 내로 사단 사령부 회의실로 전원 집합시킨다. 네. 사단장님. 그리고 사단장이 화천 시내를 향해 불타는 눈빛을 돌렸다. 오늘부로 15사단 전 장병의 외출, 외박, 휴가 출발을 전면 통제한다. 단 한 마리의 개미 새끼도 화천 시내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화천 전체를 뒤흔들 불곰의 분노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금요일 저녁 6시. 화천 시내 중심가에서 20년째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정수 사장은 텅 빈 거리를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금요일 저녁은 황금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외박과 외출을 나온 15사단 군인들로 거리가 미어터져야 정상이었다. 치킨 튀기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 젊은 군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거리가 마치 유령 도시처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사장님, 아직 주문이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배달도 없고 홀에도 아무도 없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 사장은 불안한 마음에 옆집 PC방을 기웃거렸다. 어이, 박 사장.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군인들이 안 보여? PC방 사장 박 씨도 죽을 상을 하고 있었다. 나도 미치겠네. 컴퓨터 100대가 다 비어 있어. 금요일 저녁에 이런 적은 내 생전 처음이야. 단 한 명도 없다니까. 이게 말이 돼? 그때 화천 상인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방앗간 최 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소. 다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최 총무.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봐. 15사단. 승리부대가 보이콧 선언했대. 전 장병 외출, 외박, 휴가 출발까지 전면 금지시켰답니다. 뭐? 보이콧? 그게 무슨 소리야? 김정수 사장과 박 사장이 동시에 소리쳤다. 화천 상권의 8알은 군인들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군인들의 발길이 끊긴다는 것은 곧 화천 상인들의 생계가 끊긴다는 의미였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모여들었다. 아니 왜?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 망할 년들 때문이야. 오태희. 그 독사 같은 년. 최 총무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영상 누리집의 화천 성인 여자, 여군 집단 폭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거 봐요. 지금 난리 났어.
휴대폰 화면 속에는 어두운 골목에서 4명의 성인 여성이 한 명의 여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군복을 찢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짓밟는 충격적인 장면에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저거 오태희 아냐? 박 회장네 조카. 맞네. 오태희랑 김수진 저것들. 저 미친 것들. 다 큰 년들이 무슨 짓이야. 에이. 이 미친 것들. 이게 무슨 짓이야. 영상을 본 상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가고 있었고 그 아래에 달린 댓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화천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성인 여자들이 현역 군인을 저렇게 린치한다고. 강원도 화천? 저기 군부대 없으면 시체인 동네 아님? 은혜를 원수로 갚네. 화천산 농산물 불매 운동합시다. 저런 동네에 우리 세금 쓰지 맙시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저랬다는 게 더 소름 돋는다. 저것들 신상 다 털어라. 바로 그때 모든 가게의 텔레비전에서 일제히 저녁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15사단 박무진 사단장은 전 장병의 외출, 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박 사단장은 우리 장병은 개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텔레비전 화면에 박무진 사단장의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 나타났다. 6달 만에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우리 여군 부사관이 화천 시내 한복판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도 아닌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성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군복을 찢고 영상을 찍어 조롱했습니다. 화천은 우리 군인을, 우리 사단의 명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화천을 더 이상 우방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장의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화천 여군 폭행, 15사단 보이콧, 박무진 사단장이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3위를 모두 장악했다. 화천 상인회장인 박영수가 긴급 소집을 걸었다. 늦은 밤 상인회 사무실에 모인 상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당장 가해자년들 찾아내. 누구야? 오태희, 김수진, 그리고 또 누구야? 한 상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오태희. 회장님 오촌 조카 아닙니까?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박영수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 쌍년이, 그 망할 년이. 박영수 회장이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폭발했다. 당장 그 부모들 다 오라고 해. 아니, 그년들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지금 당장. 이년들이 화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 좀 보세요. 전국 맘카페랑 군인 가족 커뮤니티가 뒤집혔습니다. 한 젊은 상인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화천으로 휴가 간 아들 당장 복귀시키고 싶네요. 저런 끔찍한 곳에 어떻게 보냅니까? 이번 주말 화천 펜션 예약한 거 전부 취소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장사 접으세요. 화천산 토마토, 애호박 절대 사 먹지 맙시다. 군인 등쳐먹고 사는 동네. 전국이 화천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끊기고 있었다. 밤 10시. 화천의 모든 유흥업소와 식당, PC방, 노래방이 텅 비었다. 평소라면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할 시간이었다. 오늘 매출 0원입니다. 0원. 치킨집 김 사장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문 연 이래로 이런 날은 처음입니다. 상인들이 모여 담배만 뻑뻑 피워댔다. 깊은 한숨이 밤하늘을 채웠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정육점 주인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자초한 거 아닐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솔직히 우리 그동안 군인들 너무 무시했잖아. 돈 없는 어린애들이라고 바가지 씌우고 더럽다고 쫓아내고 휴가 나왔다고 시비 걸고 우리 중에 군인들한테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해본 사람 여기 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태희와 그 일당의 범죄는 우연이 아니었다. 군인은 무시해도 된다는, 군인은 우리 지역 상권의 봉이다라는 어른들의 그릇된 인식이 그들의 자식 세대인 성인들에게까지 그대로 대물림된 결과였다. 이것은 단순히 술 취한 여성 4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화천이라는 도시 전체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오만과 탐욕이 빚어낸 골마 터진 종양이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지만 화천은 여전히 죽음의 장막에 갇혀 있었다. 불곰 박무진 사단장의 보이콧 명령이 내려진 지 만 하루가 지났다. 도시의 경제는 완전히 멈춰섰다. 금요일 하루 동안의 매출 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천 상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평소 주말이면 하루 수천만 원의 현금이 돌던 이 작은 도시는 이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끊긴 괴사 상태에 빠졌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군인놈들 지들이 왕이야? 아침부터 상인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는 소수일 뿐 대다수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왕 맞지?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했어. 치킨집 김 사장이 퀭한 눈으로 소리쳤다. 어젯밤 인터넷 봤어? 화천여군 폭행 영상 조회수가 벌써 300만을 넘었어. 우리 가게 상호까지 돌아다닌다고. 군인 사절 써붙였던 가게라고. 우리 PC방은 군인 요금 2배 받던 악덕업소로 낙인 찍혔어. 전화기가 불이 나. 욕설 전화가 쉴 새 없이 온다고. 공포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정확한 관역을 향해 날아갔다. 오태희, 그 쌍년들 당장 끌고 와. 박 회장, 당신 조카라며.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해. 당장 그년들 머리채 잡아서 사단장 앞에 꿀리라고. 상인회장 박영수는 이미 뜬 눈으로 밤을 새워 핏발이 선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당장 내 여자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오전 10시 상인회 사무실에 4명의 가해 여성이 끌려오다시피 나타났다. 주범 오태희, 김수진 그리고 박진아와 최민영이었다. 그들은 어젯밤에 술이 덜 깬 듯 푸석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팔짱을 끼고 껌을 짝짝 씹고 있었다. 아, 뭐야 아침부터. 사람 잠도 못 자게. 오태희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박영수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에이, 이 망할 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화천이 이 도시 전체가 너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망해? 왜 망해? 오태희는 코웃음을 쳤다. 그깟 군발이년 하나 좀 팼다고. 우리가 뭐 사람 죽였어? 걔가 먼저 우리한테 꼬리 쳤다고. 눈을 그렇게 재수없게 떴잖아. 뭐? 꼬리? 전현이. 김수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술김에 좀 때리긴 했는데 걔도 군인이면 깡다구 있게 맞서야지. 질질 짝이나 하고. 군복 입은 게 뭐 벼슬이야? 그리고 우리 미성년자도 아닌데 뭐 어쩌라고. 합의금? 그거 주면 될 거 아냐? 삼촌이 돈 좀 보태줘. 어차. 합의금? 박영수 회장은 말문이 막혔다.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천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터줏대감으로 군림하며 군인들을 하찮게 여기던 습성이 뼈에 박혀 있었다.
군부대가 감히 지역 상권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야, 오태희. 치킨집 김 사장이 부들부들 떨며 다가왔다. 너희가 찍은 그 영상. 지금 전국에 다 퍼졌어. 너희 얼굴, 이름, 우리 가게. 영상? 그거? 야, 김수진, 너 그거 올렸냐? 어젯밤에 올렸지. 참교육 영상이라고. 왜? 지금쯤 조회수 대박 났겠네. 상인들은 절망했다. 이들은 구제불능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상인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오태혜 씨, 김수진 씨, 박진아 씨, 최민영 씨. 특수폭행, 특수강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군인에 대한 모욕 혐의로 4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뭐? 체포? 지금 우리 잡으러 온 거야? 오태희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다. 아, 왜 이래? 이거 나.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 여기 상인회장이야. 변명은 서해 가서 하십시오. 수갑 채워. 4명의 여자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상인회 사무실 앞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방송국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4여자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전국의 모든 뉴스 채널에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오태희의 그 뻔뻔한 태도. 그깟 군발 인연 하나 팼다고. 라는 발언이 사무실에 있던 누군가에 의해 녹음되었고 그 파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간 것이다. 전국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 분노는 끓는 점을 넘어 폭발했다. 살인 미수범들이 반성을 전혀 안 한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화천 전체가 공범이다. 군인 가족들 당장 저것들 신상 다 털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화천? 불매가 아니라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 4여자의 체포 소식에도 불구하고 15사단의 철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박무진 사단장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보이콧을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가해자들의 체포는 법의 심판일 뿐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천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사단장은 헌병대군 사경찰을 시켜 이번 사건 외에도 과거 화천 시내에서 발생했던 모든 대군 적대 행위와 부당요금 징수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군인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폭언, 심지어 과거의 폭행 사건들까지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화천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었다. 국군 춘천병원 1인실. 강유라 하사는 잠들지 못했다. 진통제 기운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골목, 자신을 짓밟던 군화와 뾰족한 구두굽, 그리고 군발인연이라던 그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고통보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사단 전체가. 화천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자신의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15사단의 전면 보이콧, 유령 도시가 된 화천의 풍경,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오태희 일당의 모습, 그리고 분노한 전국의 여론.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그녀는 문제 부사관이 되었다. 부대에 복귀하더라도 과연 예전처럼 동료들과 병사들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을까? 저애 때문에 우리 외박 잘렸다는 수군거림을 견딜 수 있을까? 똑똑. 조용한 노크 소리에 유라의 어깨가 경기를 일으키듯 떨렸다. 문이 열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박무진 사단장이었다. 그는 요란한 수행원들 없이 혼자서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강하사. 잠은 좀 잤나? 충성. 사단장님.
유라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허둥대자 사단장이 손을 내저어 막았다. 누워. 명령이다. 어딜 일어나. 그는 어제 앉았던 간이의자에 묵묵히 앉았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부대에. 강하사. 사단장이 유라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대는 죄송할 것 없다. 그대는 피해자다. 그리고 내부하다. 지휘관이 부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저 하나 때문에 모든 장병들이 하나? 사단장이 유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불곰 같은 눈빛은 엄했지만 그 안에 깊은 온기가 있었다. 강하사는 하나가 아니다. 그대는 15사단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강하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15사단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을 찢어발긴 것이다. 그는 과일 바구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투박한 손으로 깎는 사과 껍질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부대원들 걱정은 하지 마라. 지금 전 장병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 사단장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훈련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들은 강하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사를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 그러니 그대는 죄책감 같은 건 버려. 사단장은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유라에게 내밀었다. 그대의 임무는 딱 하나다. 먹고 자고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누구보다 당당하게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알겠나?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유라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것을 확인한 사단장은 조용히 일어섰다. 아, 그리고 그가 병실을 나가기 전 말했다. 어머님, 걱정하실 것 같아서 내가 모셔오라고 했다. 네? 엄마를요? 하지만 엄마는 서울에 계신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시라고 들었다. 우리 사단 의무대에 연락해서 지금 군 앰뷸런스로 이쪽 병원 바로 옆 1인실로 모시고 오는 중이다. 지휘관이 부하의 가족을 돌보는 것 또한 내 책무다. 사단장은 유라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병실을 나갔다. 유라는 한동안 멍하니 사단장이 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불곰이라 불리는 사내. 그의 분노는 화천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의 온기는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화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가해자들이 체포되었음에도 보이콧이 풀리지 않자 상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졌다. 그리고 전국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피해 여군, 항암 치료 중인 홀어머니 만나러 가던 길. 끝내 가해자들, 피해자가 모은 월급으로 다음 날까지 술 파티 벌여. 화천시 군부대 상대 수십 년간 바가지요금. 조직적이었나. 사단장이 명령한 대군 적대 행위 전수 조사의 중간 결과가 언론에 흘러나간 것이다. 군인들에게만 다른 메뉴판을 제공한 식당, 택시미터기를 속인 사례,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민간인의 군인 폭행 묵인 사례까지. 화천은 이제 군인을 폭행한 도시에서 군인의 등골을 빼먹던 도시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었다. 여론은 동정의 여지조차 없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제 화천이 살 길은 하나뿐이었다. 월요일 아침. 보이콧 나흘째. 화천은 완전한 유령 도시가 되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식자재 납품업체들은 외상값을 받지 못하자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폐업합니다. 김정수 사장의 치킨집에 가장 먼저 그 종이가 나붙었다. 20년을 지켜온 가게였다. 그를 시작으로 PC방, 노래방, 호프집, 심지어 편의점까지 임대 문의 표지판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인회장 박영수는 지난 주말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 조카인 오태희는 특수강도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자신은 상인들의 원망과 언론의 질타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깨달았다. 가해자들의 체포, 사과, 합의금. 이 모든 것은 사단장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박무진 사단장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화천의 항복이자 근본적인 변화였다. 모이시오. 다들. 상인회 사무실로 모이시오. 오전 9시 마지막 긴급 총회가 열렸다. 모인 상인들의 얼굴은 절망과 체념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었다. 박영수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다. 여러분,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화천은 폐허가 될 겁니다.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우리가 수십 년간 저지른 업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을 봉으로 알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우리의 오만이 이 도시를 죽이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정말 죽으란 말입니까? 죽어야지요. 박영수의 목소리가 결연해졌다. 죽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는 죽으러 갑시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오만 모든 것을 버리고 살려달라고 빌러갑시다. 그는 사무실 한편에 쌓아둔 하얀 플래카드를 꺼내 들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군인 여러분, 당신들이 있어 화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15사단 정문으로 갑시다. 사단장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거기서 무릎 꿇고 빕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전 10시 화천 상인 300여 명이 하얀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시내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렬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비장하고 침통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언론사 카메라들이 그들을 따랐다. 15사단 승리부대 정문. 위병소의 무장한 헌병 군사 경찰들은 차갑고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명의 상인들이 부대 정문 앞 아스팔트 도로를 가득 메웠다. 박영수 회장이 행렬의 가장 앞으로 나섰다. 그는 부대 정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화천 상인들은 15사단 장병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뒤를 따라 치킨집 김 사장도, PC방 박 사장도, 정육점 주인도, 식당 주인들도 300명의 상인들이 모두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단장님, 저희를, 화천을 살려주십시오. 울음과 통곡이 뒤섞여 부대 정문을 울렸다. 그때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대열 앞으로 떠밀려 나왔다. 오태희의 아버지는 박영수 회장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 죄입니다.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렸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발. 우리 화천은 살려주십시오. 다른 가해자들의 부모들도 땅을 치며 통곡했다. 저희가 군인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짐승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장 연장자였던 정육점 주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이발기였다. 말로만 하는 사죄는 의미가 없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향해 이발기를 밀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나부터 죗값을 치르겠다. 그 모습에 박영수 회장이 소리쳤다. 그래, 깎자.
우리의 오만과 탐욕을 이 머리카락과 함께 다 깎아버리자. 여기저기서 이발기와 가위가 등장했다. 상인들은 서로의 머리를 밀어주기 시작했다. 여자 상인들도 긴 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내며 통곡했다. 수백 명이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며 머리를 찢고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충격적인 광경. 이 모든 장면은 전국의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무릎 꿇은 화천, 집단 삭발 사죄. 하지만 그들의 처절한 사죄에도 불구하고 15사단의 육중한 철문은 단 1cm도 열리지 않았다. 위병소의 스피커에서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접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박무진 사단장은 사단장실 창문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자르는 것은 그가 원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일 뿐 전부는 아니었다. 월요일 정오. 15사단 정문 앞은 거대한 야외 무대처럼 변해 있었다. 배우는 무릎 꿇은 300명의 화천 상인들이었고 관객은 전국의 시청자들이었으며 심사위원은 굳게 닫힌 철문 너머의 박무진 사단장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제발, 제발 한 번만. 처절한 절규는 화천의 차가운 겨울 공기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삭발한 머리 위로 싸늘한 바람이 몰아쳤다. 무릎 꿇은 아스팔트의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이마를 찧어 피를 흘린 이들은 피가 상처에 그대로 얼어붙어 흉측한 몰골이 되었다. 하지만 15사단의 철문은 거대한 빙벽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위병소의 헌병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그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오후 2시. 화천 군수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이미 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이라는 참모장의 기계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무릎 꿇은 상인들 사이를 가로질러 정문 앞으로 갔다. 15사단장님, 박무진 사단장님, 저 화천 군수입니다. 제발, 제발 대화라도. 위병소 스피커에서 다시 한번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접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산하십시오. 군수는 절망했다. 군부대, 특히 15사단 같은 최전방 사단은 화천군에게 있어 단순한 주둔 부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반자이자 화천 경제의 심장이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멈췄다. 군수의 정치 생명도 화천의 미래도 이대로 끝장이었다. 사단장님, 군수는 결국 체면을 버리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수백 명의 상인들 앞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일개 군부대 사단장에게 군수라는 자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군수까지 무릎 꿇린 사단장의 분노.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군수가 무릎 꿇은 게 대수냐? 군인 등골 빼먹을 땐 언제고. 저거 다 쇼다. 사단장님 절대 속지 마십시오. 피해자인 강유라 하사 어머님은 항암 치료 중이라는데 저것들은 고작 돈줄 끊겼다고 우는 거다. 박무진 사단장은 사단장실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군수가 무릎을 꿇는 순간 혀를 찼다. 저자는 군정 책임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표밭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는 저 쇼가 얼마나 갈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근본적인 항복과 변화였다. 같은 시각 국군 춘천병원 1인실. 강유라 하사는 이 모든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붕대로 감긴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수님까지. 그녀는 괴물이었다.
자신이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재앙의 근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곁에 있던 간호장교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제발 텔레비전 좀 꺼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그녀는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유라야. 휠체어를 탄 중년 여인이 간호장교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져 털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유라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이순애 씨였다. 마? 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엄마가 여길 어떻게? 이순애 씨는 박무진 사단장의 지시로 서울의 병원에서 군 앰뷸런스를 타고 이곳 춘천병원 특실로 이송된 참이었다. 사단장은 유라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유일한 처방은 어머니뿐임을 알았다. 우리 딸,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야. 이순애 씨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려는 듯 몸을 들썩이다.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오열했다. 유라도 침대에서 기어내려와 어머니의 휠체어를 붙잡고 통곡했다. 엄마, 미안해. 나 집에 못 갔어. 엄마 생신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가 미안해. 이 나쁜 년들. 감히 내 딸을, 내 금쪽 같은 딸을, 군복 입은 내 딸을. 이순애 씨는 유라의 붕대 감긴 얼굴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손을 떨었다. 두 모녀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유라는 어머니의 품에서 지난 며칠간 겪었던 공포와 고통, 그리고 죄책감을 모두 토해냈다. 어머니 이순애 씨는 그런 딸을 안고 함께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딸의 고통을 목격한 어미의 슬픔을 넘어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딸을 지키지 못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감히 자신의 전부를 건드린 것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다. 화천 군수가 무릎을 꿇고 상인들이 집단 삭발을 해도 15사단의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보이콧 닷새째인 화요일이 되었다. 화천은 이제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죽은 도시가 되었다. 폐업 가게는 속출했고 은행은 상인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화천은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몰랐다. 벼랑 끝에 몰린 화천 군수와 박영수 상인회장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들은 사단장이 요지부동이라면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를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피해자인 강유라 하사의 어머니 이순애 씨가 국군 춘천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 어머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할 지휘관은 없다. 화천 군수와 박영수 회장은 수십 명의 상인 대표들과 함께 무작정 국군 춘천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한약 상자들이 들려 있었다. 병원 로비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유라 하사 어머님, 저희가 뵙고 사죄드릴 게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헌병들이 이들을 막아섰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병원은 난장판이 되었다. 이순애 씨는 병실 텔레비전으로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엄마, 만나지 마. 무서워. 이순애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유라야, 엄마는 내가 숨는 걸 원치 않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피해자고 대한민국 육군 하사야. 당당해야 해. 이순애 씨는 간호장교를 불렀다. 휠체어 좀 밀어주시겠어요? 저 사람들. 제가 만나겠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시면.
괜찮습니다. 잠시 후 병원 로비 중앙에 휠체어를 탄 이순애 씨가 나타났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화천 군수와 상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화천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영수 회장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어오다시피 이순애 씨의 휠체어 바퀴를 잡았다. 저희 조카년이, 그 미친년이, 어머님 따님께, 제발. 이순애 씨는 자신을 둘러싼 카메라와 무릎 꿇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든 기자 한 명을 지목했다. 그 마이크, 이리 좀 주시겠어요? 모두의 숨이 멎었다. 과연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용서를 말할 것인가? 분노를 토해낼 것인가? 이순애 씨는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사죄하고 계신 겁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군수와 상인들이 당황했다. 그야 당연히 어머님과 강하사님께. 아니요. 이순애 씨가 말을 잘랐다. 여러분은 지금 저 뒤에 있는 카메라에 대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줄을 쥐고 있는 박무진 사단장님께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뼈가 부러지고 군복이 찢기고 제 어미에게 주려던 편지가 찢겨나간 제 딸아이의 병실에 찾아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피해자의 안위보다 당장의 보이콧 해제에만 급급했다. 여러분은 제 딸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싶을 뿐입니다. 아닙니까? 그녀의 절규는 병원 로비 전체를 울렸다. 제 딸은 6달 만에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암 걸린 어미 보겠다고 그 추운 데서 훈련받고 그 월급 푼푼이 모아 스카프 하나 샀다고 그렇게 좋아하며 오던 길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런데 당신들의 도시는, 당신들이 만든 그 화천은 제 딸을 짓밟았습니다. 군인이라서 무시해도 된다고 돈줄로만 보던 당신들의 그 오만이 제 딸을 짓밟은 겁니다. 그때였다. 엄마. 병실 문이 열리고 강유라 하사가 소대장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녀는 어머니가 혼자 저들을 상대하게 둘 수 없었다. 모든 카메라가 유라에게로 향했다. 붕대에 감겼지만 굳은 결의에 찬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사죄를 하시겠다면 저에게 하십시오. 유라가 무릎 꿇은 박영수 회장 앞에 섰다. 제 군복을 찢고 제 명찰을 뜯어내고 제 어머니의 편지를 찢어발기고 저를 짐승처럼 짓밟은 그 4명의 여자들은 당신들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당신들은 그동안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심 없는 사죄로 이 상황만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화천 군수와 상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집단 삭발과 무릎 사죄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심 어린 절규와 피해자의 당당한 외침 앞에서 한순간에 가식적인 쇼로 전락해버렸다. 이 모든 광경은 15사단 사령부의 박무진 사단장 역시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참모장,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정문을 열게. 국군 춘천병원 로비에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지던 순간 병원 정문으로 15사단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헌병들의 호위 속에 차문이 열리고 불곰 박무진 사단장이 전투복이 아닌 모든 훈장이 빛나는 정복 차림으로 내렸다.
그의 등장은 거대한 파도처럼 인파를 갈랐다. 기자들과 상인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사단장의 위압적인 기세에 감히 2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했다. 박무진 사단장은 무릎 꿇은 화천 군수와 상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휠체어에 앉은 이순애 씨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강유라 하사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두 모녀를 향해 장군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하고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강하사. 그는 경례를 내리며 말했다. 지휘관으로서 제 부하와 그 가족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 모녀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였다. 현역 사단장이 일개 부사관과 그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유라가 당황하여 경례를 붙이려 하자 사단장이 손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내렸다. 지금은 환자다. 경례는 부대에 복귀해서 받도록 하지. 그리고 나서야 박 사단장은 무릎 꿇은 화천 군수와 박영수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모두 일어나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상인들과 군수가 주섬주섬 일어섰다. 여러분의 삭발과 눈물은 잘 봤습니다. 하지만 내 부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진정한 사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오해? 박 사단장이 박영수 회장을 노려봤다.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동안 군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폭언을 일삼고 군인 사절 팻말을 붙이며 그들을 멸시했던 수십 년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십니까? 당신들의 딸이자 조카인 그 흉악범들이 대한민국 군복을 찢고 내 부하를 짓밟는 동안 당신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번이라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군바리들 돈이나 뜯어내라고 부추겼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내 부하들이 다시는 화천 땅에서 이런 모욕을 겪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새끼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가로 당신들의 돈주머니나 채워주는 봉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보이콧을 해제하고 싶으시다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카메라가 그 서류를 향해 주민했다. 첫째, 사단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화천군은 즉시 군 장병 및 가족에 대한 존중과 특별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다. 이 조례에는 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그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화천 시내 모든 업소는 국군 장병 우대 업소임을 증명하는 공식 현판을 부착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상시 3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의무화한다. 이는 자율이 아닌 의무다. 상인들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셋째, 오늘을 화천 군민승리부대 화합과 반성의 날로 지정한다. 매년 이날 화천군 전역은 유흥을 멈추고 군의 희생을 기리며 우리가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넷째, 가해자 4명과 그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강유라 하사와 그 어머니께 진심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한다. 물론 그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이것과 무관하게 가장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박무진 사단장이 서류를 접었다. 의상 4가지다. 이 조건들이 화천군 조례에 박히고 모든 상인의 가게 문에 붙고 당신들의 뼈에 새겨질 때 나는 보이콧 해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다. 항복 문서였다.
화천 군수와 박영수 회장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들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단장님의 모든 조건을 화천군과 군민의 이름으로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사, 말하게. 유라는 자신에게 집중된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한 번 본 뒤 입을 열었다. 저는 할인이 받고 싶어서 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다쳤을 때 군인이 왜 밤늦게 돌아다녀라는 비난 대신 괜찮으십니까?가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디 저의 다른 전우들이 이곳 화천에서 저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그저 여러분의 아들, 딸처럼 따뜻하게만 대해 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유라의 진심 어린 호소는 사단장의 엄중한 4가지 조건보다 더 무겁게 상인들의 가슴을 내리쳤다. 박영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상인들이 이번에는 카메라나 사단장이 아닌 강유라 하사 한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돈줄이 끊긴 자의 절규가 아닌 부끄러움과 회한이 뒤섞인 진정한 통곡이었다. 제10장 새로운 맹세. 그날 이후 화천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했다. 박무진 사단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화천군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군 장병 특별 예우 조례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초로 제정되었다. 화천 시내 모든 상점에는 15사단 마크와 함께 승리부대 용사님은 우리 가족입니다. 전 품목 30% 할인이라는 현판이 내걸렸다.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걸었던 상인들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군인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가해자 4명, 오태희, 김수진, 박진아, 최민영은 특수강도상해, 군인 모욕 등 모든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가족들은 화천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어 모든 것을 처분하고 야반도주하듯 도시를 떠났다. 그들이 운영하던 가게는 다른 상인이 인수하여 군인 쉼터로 개조되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화천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금요일 저녁 거리는 외출 나온 군인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군인들을 봉으로 보거나 멸시하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이쿠, 강 하사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부대찌개 서비스입니다. PC방 시간? 아이고, 군인 아저씨들한테는 그냥 무제한이야.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군인들은 어딜 가나 왕처럼 대접받았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군인들도 이제는 화천 주민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바가지 요금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인정과 존중이 싹 텄다. 국군 춘천병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강유라 하사의 어머니 이순애 씨의 암세포가 기적처럼 사라진 것이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관의 판정을 내렸다. 의사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고 딸이 영웅처럼 대접받는 것을 보며 생긴 심리적 안정감이 기적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순애 씨는 딸의 부대 근처인 춘천에 작은 백반집을 열었다. 그녀의 가게에는 군복 입은 용사님은 언제나 공짜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강유라 하사. 그녀는 그 사건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다. 아니, 그것을 딛고 일어섰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을 인정받아 중사로 조기 진급했고 신임 부사관들의 멘토가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강유라 중사는 훈련을 마치고
부대원들과 함께 화천 터미널을 찾았다. 1년 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골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터미널 매표소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강 중사님, 휴가 가십니까? 여기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그때 한 무리의 신임 여군 부사관들이 터미널로 들어섰다. 그들은 강 중사를 발견하고는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선배님. 그래. 너희도 휴가구나. 조심히 다녀와. 그녀가 웃으며 신임 하사의 군복 매무새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 모습은 화천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풍경이었다. 강유라 중사는 서울행 버스에 오르며 터미널에 걸린 플래카드를 바라보았다. 화천 군민 승리부대 화합과 반성의 날.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비극은 한 도시를 무너뜨렸지만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싹이 텄다. 군복은 찢겼지만 그 안의 명예는 더욱 빛나게 복원되었다. 이것은 한 여군의 눈물에서 시작되어 한 도시의 맹세로 끝맺은 진짜 승리의 이야기였다.